권력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역사 속에서 배우는 정치의 기술. 권력이란 무엇일까? 흔히 권력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힘, 혹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인간 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면 단순히 힘의 크기가 클수록 권력을 쉽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상 강압적인 통치나 무자비한 폭력을 기반으로 권력을 지키려 했던 군주나 지도자는 그 시대에는 막강해 보였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보면 백성이나 시민의 지지를 잃고 몰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권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힘이나 위협만으로는 부족하며 그에 상응하는 명분이나 제도, 효율적인 조직 운영, 그리고 민심을 사로잡는 설득 기술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고민해온 화두이며 과거의 역사적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용될 만한 통찰과 교훈이 발견된다. 고대 동양에서는 천명 사상이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 이념이었다.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킨 뒤 하늘이 새로운 왕조를 점지했다는 논리를 내세운 일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때 하늘은 단순한 종교적 존재라기보다는 지금으로 치면 군주의 통치가 정당한지를 평가하는 최고 심판자 같은 개념이었다. 왕조가 하늘의 뜻에 부합해야만 백성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백성이 도탄에 빠지면 하늘의 뜻이 사라진 것이라 간주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하늘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주권, 그리고 민주적 절차가 권력의 정당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었다. 예컨대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 다수의 지지를 얻은 사람이거나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정당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지도자가 정당한 권력으로 인정받는다. 시대가 달라졌을 뿐 권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어떤 공식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로마 제국이 보여준 사례 역시 정당성과 민심 확보가 권력 유지의 기초임을 설명해준다. 공화정 말기에 내전을 수습하고 제국의 초대 황제로 등극한 아우구스투스는 단순히 군사력을 앞세워 황제가 되었다기보다는 자신을 제한 시민으로 칭하며 원로원과 협력하는 등 제도적 권위와 민중의 지지를 동시에 확보한 것이 관건이었다.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라는 이름 아래 번영과 질서를 제공했고 이는 시민들의 승인을 끌어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람들은 군주가 강력한 위용을 갖추되 자신들에게 실제 이익을 돌려줄 때 그러한 통치를 지지하고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현대에 이르러도 마찬가지이므로 정치 지도자는 법적 제도적 권한을 적절히 활용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안전과 풍요, 공정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택해야 할까? 역사를 살펴보면 우선은 중앙 집권화된 조직과 관료 제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축하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진시황은 춘추전국 시대의 분열을 마무리짓고 전국을 통일한 뒤 법과 사상을 기초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마련했다. 화폐와 도량형, 문자를 통일하고 도로망을 확충하며 지방 관리들을 황제 직속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일원화된 제도는 단기간에 엄청난 통치력을 발휘했지만 동시에 가혹한 법 집행과 강압적 정책으로 인해 민심이 크게 이반하기도 했다. 결국 지나친 공포 통치는 권력을 반대로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태종 이세민의 사례는 좀 더 유연한 관료 등용 정책이 권력 유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당태종은 소수의 측근에게만 권력을 몰아주기보다 능력 있는 인재를 폭넓게 등용했고 황제 자신도 직접 정사를 살피면서 관료 조직을 정비했다. 무엇보다 인재에 대한 신뢰와 실용주의적 태도로 관료 체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제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이는 오늘날의 정부나 조직,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교훈이다. 결국 지도자의 개인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제도와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권력은 쉽게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당근과 채찍, 즉 통제와 유화의 균형을 강조했던 마키아벨리의 통찰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군주론에서 그는 군주는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를 택하되 미움을 사지는 않아야 한다고 했다. 권력이 무조건 호감을 사려는 데에만 집중하면 국가나 조직의 기강이 흐트러지기 쉽고 반대로 두려움만 잔뜩 조성하면 백성이나 부하들이 등을 돌릴 수 있다. 권력자는 때로 결단력 있고 무서운 면모를 보여야 할지언정 동시에 보상과 관대함을 통해 지지 세력을 결속시켜야 한다. 역사적으로 너무 잔인하거나 억압적이었던 통치자들은 언제나 반발과 반란에 시달리며 몰락했다. 이와 유사하게 조선 왕조도 절대 왕정이지만 사헌부나 사간원, 홍문관 같은 간원기관을 두어 왕에게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유교 이념에 부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나친 전제적 통치가 부정적 여론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했다. 또한 권력 유지에는 인적 네트워크, 연합, 동맹도 커다란 몫을 차지한다. 중세 유럽의 여러 왕가와 귀족들이 혼인 동맹을 통한 세력 확대를 도모했던 일은 그것을 잘 드러낸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경우 유럽 곳곳에 유력 가문과 혼인을 맺어 막대한 영토와 권위를 사실상 상속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현대 사회에서 결혼 동맹과 똑같은 방식이 쓰이진 않지만 국가 간 협약이나 기업 간 합작 혹은 정당 간 연립정부 형태로 비슷한 구조의 권력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폭넓게 확보하면 권력의 기반이 한층 두터워진다. 나폴레옹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잡은 사례도 흥미롭다. 군대는 언제나 국가 권력의 핵심이자 상징이었고 나폴레옹은 국민적 지지를 받던 혁명군의 영웅으로 부상해 쿠데타를 일으킨 후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다. 단 이는 동시에 병권이 과도하게 강화될 때 쿠데타나 내부 반란의 위험도 커진다는 교훈을 남긴다. 그래서 권력자 입장에서는 군대나 특수기관을 잘 활용하되 이들이 자의적인 힘을 휘두를 수 없도록 제도적 통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오늘날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보면 지속 가능한 권력에는 몇 가지 공통된 요소가 존재한다. 첫째, 권력의 합법성과 정당성이다. 현대에서는 헌법 질서와 선거 제도 등을 통해 국민이 합법적으로 권력을 위임한다. 권력자는 이런 민주적 정당성을 꾸준히 확인받고 갱신해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관료 조직 운영은 복잡해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역량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능력이야말로 오늘날 강력한 지도자나 경영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 셋째, 투명성과 견제 장치를 통해 부패와 독선을 예방해야 한다. 과거 왕조가 거느리던 간원기관처럼 현대에는 입법부,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등이 비판과 견제를 수행한다. 권력자는 이를 번거로운 장애물이 아닌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권력 유지에는 대중의 요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이를 조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특정 계층의 지지에만 의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력과 연합, 설득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현대 권력의 필수 요건으로 부상했다. 과거에는 절대 왕권의 카리스마나 종교적 권위가 컸다면 이제는 SNS나 언론 매체를 통해 대중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기술이 지도자의 영향력을 결정짓는다. 이처럼 권력은 그 시대의 특성에 따라 부침을 겪으며 형태를 달리하지만 큰 틀에서는 공통적인 원리가 관통한다. 사람들은 권력자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 믿어야 지지를 보내고 그 지지에 헌신적인 신하나 관료가 더해지면 권력은 제도적 기반 위에 안착한다. 그리고 그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명분과 상징이 갖춰져야 비로소 사람들은 권력에 쉽게 대항하기보다는 인정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나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후 등이 남긴 통찰은 때로 과감하고 냉정하며 동시에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다. 결국 권력은 어떻게 유지되는가라는 의문은 시대와 지역이 달라져도 꾸준히 반복되어 온 인류 공동의 고민이다. 역사는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모두 우리에게 제시한다. 오랜 세월 동안 왕과 황제, 독재자, 지도자들은 권력을 잡고 싶어 했고 잡은 권력을 영속하고자 했다. 어떤 이는 무력을, 어떤 이는 종교적 권위를, 또 다른 이는 탁월한 외교나 정책 능력을 통해 권력을 지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판이 바뀌면 이전 왕조나 제국이 무너졌듯 오늘날도 부패하거나 비효율적인 권력은 민심을 잃고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정당성, 효율적 조직 운영, 견제와 균형, 연합, 그리고 대중을 상대로 한 설득력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정치의 기술이다. 역사는 이를 거울 삼아 통찰을 얻고 현실에 맞추어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라고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권력 투쟁의 희비극은 대부분 사람들의 욕망과 성격에서 비롯된다. 권력을 초계같이 여기는 고결한 선비들은 권력을 피하지 못해 안달인데 어찌 화를 입겠는가? 반대로 권력 쟁탈에 혈안이 된 사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못하는 일이 없으니 권력에 대한 그들의 집착은 성격을 바꿔 심지어 목숨까지 걸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들이 쓰는 수많은 수단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악독하다. 남북조 시대 남제의 제3대 황제 소소업은 몇 번이나 소란을 죽이려고 했으나 다른 사람의 충고와 방해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494년 어렵게 목숨을 부진한 소란은 반란을 일으켜 소소업을 죽인 뒤에 그의 동생 소소문을 황제로 세웠다. 넉 달 후 그는 다시 소소문을 죽여버리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 소란은 남제를 세운 황제 소도성의 형의 아들로서 당시의 종법제도에 따르면 황제의 지위를 이을 자격이 없었다. 게다가 2번이나 황제를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신과 반대는 더욱 커졌다. 소란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황실의 자손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살인 방법도 아주 특이해서 매번 사람을 죽이기 전날 밤이면 반드시 향을 피워놓고 대성통곡하면서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걸렸는데 다음 날이면 도살은 어김없이 실행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먼저 친왕 10명을 죽여놓고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10명이 친왕이 역모를 꾀했다고 고발하면서 극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도록 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자신은 전혀 모른 척하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발한 사람을 엄하게 꾸짖으면서 친왕들의 편을 들었다. 그 다음에야 법을 담당하는 대신에게 역모를 조사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하도록 했으니 그는 이렇게 연극을 벌이면서 얼마 동안 밀고 당기다가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의 충언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친왕들을 죽이라고 명했다. 소란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소복권이 16의 나이로 황제의 지위를 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늘 말하던 일, 즉 소소업이 우유부단해서 소란을 죽이지 못했던 일의 교훈과 사람을 죽일 때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경험담을 마음속에 단단히 새겼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사람 죽이는 것을 장난처럼 여겼으며
매번 황궁을 나갈 때마다 사람을 죽이곤 했는데 임신부에게도 거리낌이 없었다. 게다가 조정의 대신들이라도 일단 의심이 가면 당장 손을 썼는데 사전에 어떤 낌새도 보이지 않았다. 소복권이 집권하던 2년 사이에 병사들은 4번이나 반란을 일으켰고 그 마지막 반란에서는 성내의 수비군조차 반란군에 합세하여 결국 소복권의 머리는 잘리고 말았다. 권력은 일체를 초월한 것이다. 가까운 사이로는 아버지와 자식 사이를 능가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양광과 같은 역자는 항상 존재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수나라의 양제처럼 부친을 죽이고 황제의 지위를 차지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권력은 인간성을 잃게 해서 무슨 짓이든 다 저지르게 만든다. 권력을 잡으면 단번에 제멋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어찌 호시탐탐 넘보는 사람이 없으랴? 권력을 얻으려는 자에게 권력은 일체를 초월한 것이다. 따라서 고륙 사이의 감정이 권력을 빼앗는 장애물이 된다면 서슴없이 제거하는 것이다. 수양제 양광은 음란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천하의 폭군이다. 부친을 죽이고 황제의 지위를 탈탈한 것은 수많은 악행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양광은 수문제의 5자식 중 둘째이다. 그는 얼굴이 잘생기고 풍채가 좋았다. 그런데 둘째라 태자가 아닌 진왕으로 책봉된 양광은 이 상황에 불만을 품고 늘 태자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다. 한 번은 수문제가 수도 밖에 있는 인수궁에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태자가 동궁에서 신하들을 접견했다. 당시 태자는 정치에 간섭한다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문무백관과 어울리지 말아야 했다. 양광은 이때다 싶어서 이 일을 크게 떠들어댔다. 그리고 서둘러 인수궁으로 가서 태자가 반역할 기미가 있다고 모함했다. 수문제는 진위를 가리지 않고 태자를 폐위시키고 양광을 그 자리에 앉혔다. 태자 자리는 양광에게 권력을 얻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했다. 태자란 단지 칭호에 불과할 뿐 황제가 있는 한 아무런 실권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또 아버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면서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몄다. 606년 수문제가 병들어 누웠다. 양광은 아버지의 시중을 드는 채 하면서 옆자리를 지켰지만 사실은 수문제가 당장 죽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어느 날 양광은 수문제가 총애하는 선화 부인을 정원에서 만났다. 양광은 그녀를 겁탈하려고 했지만 선화 부인이 죽기 살기로 거부하는 바람에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말았다. 이 일을 알게 된 수문제는 양광을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야단치면서 태자를 바꾼 것을 깊이 후회했다. 그래서 즉시 맏아들을 태자로 복위시키고 양광의 죄를 물으려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그의 주변에는 이미 양광의 신복이 깔려 있었고 양광은 자신의 신복을 통해 수문제에게 마술을 뻗쳤다. 불행히도 한 시대의 훌륭한 군주는 병상에서 산채로 두 다리가 찢겨 죽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